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이 된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살고 계세요?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치면 봄은 어릴 때, 여름은 막 성인이 됐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을은 치열했던 삶을 지나 안정 속에서 사는 시기인 것 같고요. 겨울은 서서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 40이고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막 지나왔어요. 누군가는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전 지금이 참 좋거든요. 혈기왕성할 땐 사는 게 너무 뜨겁고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 참 싫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만 느껴졌어요. 그 혹독한 추위가 좀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눈이 오면 포근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매서운 날씨는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15살 때까지 한국의 사계절을 잘 몰랐어요. 기억 속에만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었죠. 전 6살 때 아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곳은 사계절이라는 개념이 없이 1년 내내 날씨가 비슷하게 따뜻했죠. 휴가지로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전 그곳에서 놀러 다닌 기억은 별로 없어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고 그곳의 소독약 냄새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국에선 늘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 가기도 했고 미국 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슬프기만 했어요. 전 한국을 떠나며 어머니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포근하고 따뜻한 것 하나, 차갑고 즐거운 것 하나가 있어요. 마치 불과 물처럼 그 두 가지의 기억은 절 괴롭히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죠. 아주 어릴 적 작고 아늑한 집에 햇살이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피아노를 쳐주셨죠. 전 엄마 옆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피아노 선율과 햇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의 기억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제게 목도리를 매주셨죠.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도 따라 울었죠.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안겨 차에 탔습니다. 그 기억은 크는 내내 절 괴롭혔어요. 그리고 전 미국에 오게 됐고 엄마를 간절히 기다렸죠. 아빠, 엄마 왜 안 와? 왜 우리만 비행기 타고 왔어?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만 왔어. 그러면 좀 이따가 엄마 오는 거야? 정수야, 엄마 어쩌면 못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마. 왜? 엄마 불러줘. 나 엄마한테 갈래. 보고 싶단 말이야. 처음에는 엄마가 메어준 목도리를 소중하게 간직했지만 나중엔 그것만 보면 화가 치밀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9년쯤 살았죠. 전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과 관련된 수술이었고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죠. 어렸을 때 받았고 변명도 잘 몰랐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요. 이상한 건 검사 받을 때마다 아빠뿐이 아니라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 어른과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보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요.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분이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병원 일처리도 대신 해주는 것 같았죠. 키도 크고 늘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아빠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아빠 뭔 친척이야. 전 제 마음대로 그분을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그분은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이제 많이 건강해졌지? 앞으로도 건강 잘 지켜야 해. 알겠지? 그렇지만 삼촌은 병원 갈 때만 볼 수 있었고 평소엔 저와 아빠만 외롭게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덩치 큰 백인 애들이 절 괴롭히고 따돌렸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나 우연히 흑인 친구 샘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랑 권투 클럽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샘의 아버지는 은퇴한 삼류 권투 선수였고 낡은 권투 클럽을 운영하고 계셨죠. 거기엔 주로 흑인들이 많이 다녔고 저 같은 동양인도 몇 명 있었어요. 인종차별이 워낙 심해서 유색 인종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운동이 꼭 필요했습니다. 체구가 작거나 근육이 없어 보여도 표적이 돼서 맞고 다닐 가능성이 컸어요. 그때 배운 권투는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절 자꾸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했죠. 심장 치료를 완전히 마치고 조금 더 지내다가
제 나이 15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자상하거나 말이 많지 않고 무뚝뚝한 편이셨죠. 대화는 언제나 단답형으로만 오고 갔어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저 학교 가요. 그래,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녁 먹었냐? 대충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짧았고 누구와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 발음도 어눌해서 친구들과 대화도 잘 안 됐어요. 중학교를 거의 외톨이로 지내다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몰랐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다 몰려드는 학교였어요.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제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인종차별 당하고 억눌려 왔던 게 그제야 분출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원망으로 변해 제 가슴을 들쑤시고 있었죠.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는지, 그때 목도리는 왜 해줬는지, 뭐 때문에 날 버렸는지, 끝도 없는 질문들이 절 괴롭혔어요. 차라리 기억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남아있는 기억이 따뜻한 것뿐이라 더 미칠 것 같았죠. 더구나 학교에선 소위 논다는 애들이 절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덩치 크고 무기 갖고 다니던 애들의 괴롭힘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애들의 괴롭히는 건 크게 두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권투라는 무기가 있었죠. 샘의 아버지 마이클한테 권투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실력을 함부로 내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야, 너 발음이 왜 그 모양이냐? 미국에서 살다 오기라도 했냐? 아주 버터 발음이 장난 아닌데 어디 영어 좀 해봐. 안 한다고? 왜? 영어 시간에 책은 줄줄 잘만 읽더니 왜 내가 시키니까 안 한대? 사람 무시하냐? 귀찮게 굴지 말고 꺼져라. 아유 무서워. 야 여기 한국이야 임마. 잘난 척하지 말고 빵이나 사와. 그딴 건 네가 직접 사 먹어. 어쭈. 야 너 맞아볼래? 때려봐. 그깟 솜방망이 주먹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뭐? 야 너 당장 옥상으로 올라와. 내가 반 죽여놓을 거야 이거. 넌 나 따라와. 내가 널 왜 따라가냐.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여기 공부하는 애들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정말 한심했습니다. 깡패 흉내나 내는 조무래기 같은 것들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아버지도 학교에서 사고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어떻게든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함부로 주먹 쓰고 사람 다치게 하면 큰일 나. 미국이랑 한국은 또 다르니까 싸움질은 무조건 피해. 아버지 당부는 그거 하나다. 알아들어? 사실 미국에서 저는 주먹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로 아빠가 더 걱정을 하신 걸지도 몰랐습니다. 14살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고 학교 행사에 발을 절뚝거리면서 오셨죠. 허름한 행색에 발까지 다친 아버지를 본 학교 깡패들이 절 괴롭히더라고요. 전 아버지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고 5대1로 그 애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 애들보다 체구는 작은데 깡이 있고 권투 기술이 상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행히 걔네들이 무기가 없어서 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국 애들이 다 저를 피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1년 정도 살다가 귀국한 거였습니다. 귀국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퇴근한 아버지가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짐은 왜 싸? 우리 또 이사가? 이놈의 나라, 이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있을 수가 없다. 한국 갈 거야. 한국? 지금? 이틀 후에 비행기표 끊어놨어.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어. 한국 가면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전 설레더라고요. 어쩌면 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간에 워낙 대화가 없어서 아빠한테 물어볼 순 없었지만 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 땅이 보이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엄마가 계실 것 같았어요. 엄마를 원망하는 깊은 마음 속에는 그리움이 흘러넘치고 있었죠.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용직 공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힘들게 일하셨죠. 언제나 머리에 먼지가 가득했고 굳은 살이 밴 아빠의 손톱은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늘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밤이면 크지도 않은 집이 적막했죠. 자려고 누우면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덩치 큰 고등학생이었지만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지기만 했어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분명하다는 생각만 더해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울분은 더 쌓여갔어요. 엄마가 절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기대가 꺾이자 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무늬만 고등학생이지 공부에는 관심 없고 삶의 목표 같은 게 없었죠. 그냥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거나 게임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가 못마땅해 보이셨겠죠. 정수야, 이 공부가 싫으면 자격증이라도 따. 이 젊은 놈이 이렇게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면 어떡해? 싫어요. 귀찮아요. 자격증은 왜 따요? 쓸데없이. 너 돈벌이는 안 할 거야. 돈은 왜 벌어야 하는데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너 깡패 같은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건 아니지? 행여나 이 사고 치지 마라. 젊은 열기에 주먹 쓰고 다니지 말라고. 실업자가 나아. 전과자보다는. 전 아버지의 실업자니 전과자니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던 날이었어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죠. 좁은 계단을 지나가다가 서로 부딪혔는데 상대가 일부러 어깨를 치고 간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어왔어요. 저는 그때 술이 어중간하게 취해 있었고 사실 좀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치미는 우라에 손에 닿는 대로 전부 다 때려 부수고만 싶었습니다. 상대편은 많이 다쳤어요.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절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서가, 아버지가 주먹 함부로 쓰지 말랬잖아. 미국에선 널 지키라고 권투를 가르쳤지. 누가 그걸로 시비 걸고 사람 패래. 지금 입원해 있는 그쪽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불렀는 줄 알아? 2천만 원을 불렀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히려 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우리 집에 그럴 돈 없잖아요. 그래, 그럴 돈 없어. 어떡할 거야, 인서가? 에이씨, 시비는 그쪽도 걸었다고요. 저 그냥 감옥 갈게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정수야, 너 전과자 되면 나중에 뭐 벌어먹고 살 거야. 아버지가 전과자보다는 실업자가 낫다고 했지 않았어. 차라리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고 혼자 술을 먹지. 왜 나가서 사고를 쳐? 이미 저지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만 좀 해요.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크게 볕들 날은 올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내는 선에서 그쳤다. 이 아버지가 적금 깼어. 이번에 합의 잘 된 거 이 천만 다행으로 알아. 대신 앞으로 절대 사람 때리지 마라. 너 전과자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 전과자 얘기 좀 그만해요. 실업자니 전과자니 자꾸 왜 그래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왜 내 인생 다 실패한 것처럼 말해요? 아니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네가 행동을 잘했으면 아버지가 그런 잔소리를 했겠어. 아버지, 저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낳아준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애비 앞에서 너 지금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요. 앞으로 안 그래요. 저도 사람 때리는 거 진짜 싫다고요. 너 그 말 이 아버지한테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해요. 저 한번 결심한 건 지켜요. 사실 아버지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일이 마음의 짐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죄송했죠. 그날 이후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술 먹고 싸우고 게임만 하는 삶은 집어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아버지 일하는 곳에 따라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음 잡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기로 한 거였죠. 그러나 전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비극은 어머니한테 버려지고 심장병을 이겨낸 것,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에 휘말린 것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기로 한 전날, 불쌍한 아버지는 일하시던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철강 코일에 깔려 그 자리에 숨을 거두셨죠. 아버지 나이 그때 49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필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어서 길이 엄청 막혔어요. 전 도로 한가운데서 택시에 내려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달려갔죠.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제발요. 살아만 계셔주세요.
굵어지는 눈발을 헤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흰 천이 덮인 아버지의 몸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신이 있다면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일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데려가요? 왜? 전 목이 터져라 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결국 저를 향한 거였어요. 아버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일부터 아버지 현장 같이 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갔어요. 나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거 보지도 못하고 효도 한번 못 받아보고 일생을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 나 이제 누구 믿고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아버지, 누워있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전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했어요.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아버지가 야속했고 또 야속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죠. 그건 다 투정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20이 넘었지만 전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내놓으라고, 나 힘드니까 투정 받아주라고. 다 큰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애처럼 원망하고 탓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견딜 수 없었던 전 소리를 지르며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느새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푹푹 빠지는 눈 위에 쓰러져 저는 미친 사람처럼 뒹굴며 울었어요. 차가운 눈 속에 한참을 울었더니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장례라도 잘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은 저한테 너무 잔인한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의 이별이 모두 이 냉혹한 계절에 벌어졌죠. 살면서 다시는 이 눈과 겨울을 좋아하게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가 저 25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당연히 썰렁했어요. 아버지는 친척도 없고 지인도 별로 없었죠. 전 남겨진 아버지 핸드폰을 뒤졌어요. 거기서 몇 안 되는 사람들 연락처로 부고 문자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같이 일하던 동료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일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정수라고 했냐? 아이 지금 25이라고? 네. 아버지 없어도 열심히 살아야 해. 아이 묵묵히 일만 하시던 분이었어.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겠냐? 다 자네 위해서지. 아버지 그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겠지만 살아생전 아버지 기억하면서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현장에 있던 아버지의 가방을 가져오셨어요. 전 한 번도 가방 안을 본 적이 없었죠. 깊은 밤, 썰렁한 장례식장에서 전 가방 안을 열어봤어요. 아버지 가방 안에는 담배 한 갑과 지갑, 목장갑과 때에 쩐 수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교통카드, 그리고 제 어릴 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수술 마치고 퇴원한 뒤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전 수영복을 입고 모래사장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양손으로 V를 그리고 있었죠. 노랗게 바랜 사진의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 고정수. 전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는 못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주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또 수술 마치고 나왔을 때마다 아버지는 절 붙잡고 우셨죠. 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그 기억을 다 가려버린 거였어요. 전 그 사진이 아버지인 것처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 새벽 장례식장에 어딘가 낯익은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젊어 보였고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불명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예를 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혹시 삼촌? 삼촌 맞아요? 그래 정수야, 나 기억하는구나. 미국에서 병원 다닐 때마다 찾아왔던 삼촌이 불명했어요. 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우셨어요. 사실 삼촌에게까지 부고 연락이 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 있던 번호로 한꺼번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번호 중에 삼촌 연락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삼촌과는 미국에서 제가 심장병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쯤엔 더 만나지 못했죠. 아버지는 삼촌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는 게 전 더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아버지보다 불과 2살 적었습니다. 전 그때까지 삼촌 나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가 된 상황에서 삼촌은 저한테 큰 힘이 돼주었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곁에 지켜주셨고 끝나고서도 절 쉽게 보내지 못하셨어요. 청수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살던 집에서 계속 살 거야? 혼자 살 자신 있어? 새로 살 집 알아봐 줄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라고. 이거 내 명함이야. 전화번호 저장해둬. 저는 한 달 정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제겐 너무 컸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뭐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한 달 후 삼촌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간 삼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전 답하지 않았어요. 삼촌을 보면 약한 모습을 들킬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했죠. 한 달 후에 만난 삼촌은 저한테 일자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인이 하는 공장이야. 와서 일 배워. 처음은 힘들겠지만 적응하면 할만할 거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알았어? 당장 공장으로 가서 취직했습니다. 악착같이 일을 배웠어요. 일을 하니까 제 속에 있는 울분, 슬픔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더라고요. 적어도 일하는 시간 동안은 괴롭지 않았습니다. 2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전 공장 일에 점점 노련해졌죠. 삼촌은 가끔 제게 저녁을 사주셨어요. 일 열심히 한다며? 대견하다. 뭐 어려운 일은 없고. 사실 일은 괜찮은데 공장장님이랑 자꾸 부딪혀요. 공장장이랑?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첫인상이 바뀌겠지 했는데 여전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져요. 그 양반이 왜 그럴까? 특별히 책 잡힐 일도 안 했는데 그래? 네,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내가 한번 지인한테 말을 해볼까? 아니에요. 괜히 문제만 더 커져요. 삼촌이 물어보니까 한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려 주세요. 일도 적응해서 할만하고 잘한다는 소리까지 듣는데 유일하게 공장에서 절 싫어하는 사람이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절 그렇게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얼굴만 보면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고반장, 이리 와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엄연히 공장장이 있는데 고반장 선에서 다 결정하고 처리하는 거야? 내가 뭐 허수아비야? 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씨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장장님이 분명히 알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드세요. 술을 그렇게 드시니까 기억력도 나빠지잖아요. 고장난 신호등 깜빡거리는 것처럼요. 뭐가 깜빡거려? 너 나 지금 술주정뱅이 취급하냐?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뭐? 고장난 신호등? 어디 상사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정말 어지간히 하면 참겠는데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전 공장장이 술 마시고 공장에 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말이 통했는데 일단 술이 들어가면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도 공장장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나왔습니다. 멀리서 오는데도 술 냄새가 확 끼쳤죠. 전에 직원들끼리 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고요. 대신 공장장이 사장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밉보이면 좋지 않다고 했죠. 사장님이 병중인데 공장장까지 저러면 돼요? 고반장이 좀 참아. 공장장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루긴 쉬워. 고반장이 너무 뻣뻣하게 나오니까 둘이 부딪히는 거야. 공장장이 연장자고 책임자니까 고반장이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될까? 보는 우리도 조마조마해 죽겠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진짜 괴롭다고요. 일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장님이 얼른 병을 떨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튼 지금은 공장장이 이곳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날도 술에 쩔어서 나와서는
제 라인에 와서 다짜고짜 트집을 잡더라고요. 아이, 고반장. 이거 불량이잖아. 2년 꽉 채우고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나? 이럴 거면 반장 딱지 때 일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공장장님 제대로 보세요. 지금 술 취하셔서 초점이 안 맞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불량 아니에요. 실수 아니라고요. 아무리 봐도 불량이 아닌데 공장장은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방진 자식. 너 백 믿고 나 우습게 보는 거지? 나한테 백이 어디 있어요. 사장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요. 제품도 엉망으로 만들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진짜 못해 먹겠네.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디 오늘 결판 냅시다. 결판 내자고요. 어쭈 결판? 너 나한테 대드냐?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간다. 이 젊은 놈의 자식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급기야 공장장은 절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엉겁결에 날라오는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장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더니 이놈이 사람 치려고 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때리더라고요. 전 아버지 살아생전 폭력 사건에 휘말린 뒤로 절대로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장을 때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방어 차원에서 공장장을 살짝 밀었는데 그 사람이 오버해서 넘어지는 척 하더니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찰! 경찰 불러! 못들 하고 있어! 나 맞는 거 못 봤어?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 경찰서에 가서도 쌍방폭행이라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장을 다 지켜본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해는 해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공장장이 사장 대행이었기 때문에 밥줄을 끊어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주변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이 경찰서에 온 거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녀석이 날 때리면서 밀치잖아요. 공장장은 아직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 콩밥 먹일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전 억울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삼촌한테도 이런 꼴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굉장히 마른 중년 여성분이 경찰서에 들어왔고 두 분은 대화를 멈추셨어요. 그 여자분은 체구가 굉장히 작았고 안색만 봐도 아파 보였죠. 그런데 그 분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근엄하게 공장장을 꾸짖었어요. 공장장, 그만하시게. 도가 지나친 것 같네. 사장님, 어떻게 여길 다 오셨어요? 아직도 술 못 끊었나? 끊다니요. 제가 술을 끊을 정도로 마셨나요? 그냥 조금 과했을 뿐입니다. 왜 술을 먹고 공장에 드나들어? 내가 술 끊으라고 몇 번 말했어. 끊겠습니다. 차차. 술 먹고 작업반장이랑 싸워서 경찰서까지 오다니 실망이 크네. 앞으로 공장장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어. 서로 사과하고 일 마무리 짓게. 이번 일 2번은 용납 안 해.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은 그 말을 하시고는 경찰서를 나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공장장이 뒤에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사과라니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과는 제가 고반장한테 받아야죠.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사장님은 걸음을 멈추시더니 다시 공장장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만두게. 더 붙잡지 않겠네.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정리하고 나가게. 더 할 말 없으니 나는 가보겠네. 공장장은 사장님의 단호한 행동에 놀랐는지 넋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사장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공장장님은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합의하기로 하고 사건을 덮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훈방이 되었죠.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인생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한 마음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전 경찰서 밖으로 나가 사장님을 찾았어요. 다행히 그분은 아직 경찰서 앞을 떠나지 않고 계셨죠. 저기 사장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절 받고 전 그분 앞에 섰습니다. 때는 한겨울,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코와 입에서는 숨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죠. 전 공장 안에서 얇은 작업복 하나 입고 있다가 경찰서에 오게 돼서 파카 같은 건 걸칠 여유도 없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사장님 덕분에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 정말 억울했거든요. 훈방 조치로 끝나게 된 거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에 그분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떨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보시더라고요. 삼촌이 사장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추우니 차에 얼른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이 먼저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죠. 저도 모르게 그날이 생각난 거였어요. 한겨울 누군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고 어린 제게 엄마가 목도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날에요. 울부짖는 저는 아버지에게 안겨 차에 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엄마와 헤어지게 됐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의 사장님은 믿기 어렵게도 우리 엄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너무 마르셨지만 큰 눈과 인매가 꼭 우리 엄마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엄마? 엄마? 엄마라는 소리가 너무 뜨겁고 무거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그 눈물로 전 제 부름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감추며 살았지만 언제나 엄마가 그립고 또 그리웠습니다. 한편으론 날 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에 미움도 많았어요. 그런 엄마가 제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미칠 것만 같았어요.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훅 치고 올라왔죠. 왜 미국에 안 왔어요? 왜 날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울 땐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왜 나타났어요? 왜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요? 저는 엄마가 메어준 목도리를 풀어서 바닥에 뱅겨쳤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된 마당에 엄마 노릇은 왜 하려는 건데요? 버린 아들 억울한 꼴 당하는 거 보니까 불쌍했어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제 울부짖음에 엄마는 저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오열을 하셨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삼촌이 어머니께 달려가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누님, 누님! 정신 차려보세요! 전 너무 놀라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엄마는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저도 삼촌을 따라 동행했죠. 병원에서 전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엄마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셨어요. 여기서 입원 중이던 분이 제 소식을 듣고 무리해서 나온 거였죠. 병원에서도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만난 엄마까지 위중한 병에 걸리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제가 그동안 삼촌이라고 부르던 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엄마도 정말 불쌍하신 분이야. 엄마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자. 누나도 꼭 그러고 싶을 거야.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얘기가 길어. 그런데 삼촌은 진짜 엄마 동생이에요?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사실을 감추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누나는 나를 통해서 늘 네 소식을 들었지. 네 엄마와 나 친남매 맞아. 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어릴 때 미국에서 치료받을 때도 항상 삼촌이 병원에 왔었잖아요. 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는 너한테도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삼촌은 엉킨 실 뭉치를 풀어나가듯 제게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원하셨으나 집안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는데 외가 쪽에서 아버지를 결사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셨지. 우리 집은 아버지가 한번 불효령을 내리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성격 대단하셨지. 한번 정한 건 절대로 바꾸지 않으셨고
크면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누나가 이 매형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했던 거야. 아버진 더 분노하셨고 심하게 반대하셨지. 그런데 누나는 매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을 나갔어. 헤어질 수 없었던 두 분은 도망을 가셨고 곧 저를 갖게 되신 거였어요. 그리고 태어난 저를 보면서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외가댁의 돈, 부유한 생활에 대한 미련도 없이 어머니는 절 정성스럽게 키웠고 아버지와 사이도 좋으셨대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던 거였어요. 갓난 아이였던 제게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자꾸 입술이 파래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장병이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으셨대요. 삼촌은 외할아버지 몰래 부모님 사는 곳에 종종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어려웠대. 미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의사들 얘기 듣고 매형이랑 누나가 고민 많이 했지. 미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 병원비에 수술비만 해도 정말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어. 매형이랑 누나는 가난한 신혼부부였고 돈 구하는 게 힘들었지. 누나는 나한테 울면서 얘기했었어. 우리 정수 가여워서 어떡해. 왜 하필 정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꼭 미국에 데려가고 싶어. 가서 수술받고 치료 잘 받으면 살 수 있대. 그이가 백방으로 돈 알아보고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 무슨 방법 없을까?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누나,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보는 게 어때? 누나가 낳은 아기가 많이 아프다는데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어? 무서워도 나랑 같이 집에 가자. 가서 아버지한테 빌어봐. 그래야 우리 조카 살릴 수 있잖아. 한 번만 용기 내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너무 두려워. 정수 아빠랑 헤어지라고 날 집에 가둘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도 그런 큰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날 믿어. 지금은 정수만 생각해. 그렇게 삼촌은 엄마를 외가댁에 데리고 갔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앞에서 납작 엎드려 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대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이라 차마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정수 좀 살려주세요.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살 수 있대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비 말 안 듣고 도망가더니 꼴 좋구나. 그럼 이렇게 해라. 내가 그 아이 치료비 대줄 테니까 둘이 헤어져. 얘는 그 애비라는 놈이 미국 데려가게 하고 너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그래요? 정수, 제가 낳은 아이예요. 게다가 아픈 아이라고요. 어떻게 부모 자식이 헤어져 살아요? 그건 안 돼요. 절대로요. 그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 감히 남자랑 도망가서 살림을 차려? 평생 키워준 부모를 배신하고 이 남자를 선택한 그 죗값을 받아야지. 어떻게 내 돈으로 네 자식 살리고 그런 거렁뱅이 같은 놈이랑 살 생각을 해? 그 녀석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 돈이 있어봐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엎드릴 일이 뭐가 있어? 넌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맞아.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어떻게 할 건지. 당장 대답해. 못 받아들이겠다면 당장 집을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널 호적에서 봐버릴 테니까. 외할아버지의 성격은 불같으셔서 어머니에게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으셨대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이신 거였어요. 외가에서 돈을 받아 저를 살리는 대신 아버지 그리고 저와 영원히 헤어지기로 하신 거죠. 그 대가로 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삼촌은 결혼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계셨고 일이 이렇게 된 데에 죄책감을 갖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살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삼촌이 엄마 대신 동행을 한 거였어요. 거기까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전 까맣게 몰랐어요. 아무것도. 두 분 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 지켜보는 내가 괴로울 정도로. 엄마와 헤어지고 너도 얼마나 힘들었니? 그 힘든 수술, 치료 다 받는 동안 엄마가 곁에 없었으니 어린 네 마음이 오죽했을까. 아버지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다.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상황인데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하셨어. 그래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셨지. 그 뒤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하셨대요. 시간이 지나 겨우 입을 열게 되자 외할아버지가 정해둔 사익감과 결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엄마는 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나중에 엄마와 결혼한 분이 그걸 알고 너무 싫어하셔서 계속 할 수가 없으셨대요. 엄마는 삼촌에게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화를 하셨고 아버지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고 누나한테 먼저 연락하셨대.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돈 그만 보내도 된다고. 정수 너도 심장병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의 길을 걷자고 연락을 끊더래. 그때 누나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 내가 연락해보려고 했을 땐 이미 늦었었지. 미국에서 다른 주로 이사도 하셨더라고. 기억나요. 갑자기 이사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지. 그게 다 누나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네 아버지 마음이셨어. 자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남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을까? 누나는 한평생 후회와 걱정으로 살았다. 너와 떨어진 그 순간부터 누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래. 그 뒤 아버지와 전 한국에 나왔고 아버진 돌아가실 때까지 저 하나 키우면서 쓸쓸하게 사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고 보낸 아버지 부고 문자로 삼촌과 엄마는 장례식에 오실 수 있었대요. 삼촌이 고민 끝에 엄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렸고 엄마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왔다 가셨다 했습니다. 그때 이미 투병 중이셨고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걸 알고 한참을 슬퍼하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도 우리 정수 봤지? 어쩜 그렇게 키도 크고 늠름해졌을까? 어릴 때 얼굴, 눈빛 고스란히 갖고 자라줬어. 딱 한 번만 정수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래 보고 싶다. 너무 큰 욕심이지만 우리 정수 아버지 잃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수 아버지를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신 건지. 정수 아빠, 정수 생각에 어떻게 눈 감았어요. 외할아버지의 강요로 결혼한 분과는 이미 훨씬 전에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분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닌 공장은 외할아버지 공장을 엄마가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에도 엄마는 암투병 중이었다고 해요. 의사들은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는 제 앞에 안 나타난 거였어요. 내가 누나한테 그랬다. 더 늦기 전에 정수 앞에 나서라고. 너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 거라고. 누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맺힌 한이라도 풀었으면 싶었고. 그런데 너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누나는 고개를 저었어. 너한테 또 상처 주기 싫다고. 내가 건강했다면 아들 앞에 나섰을 거야. 그런데 늦었어.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또 1년 만에 암으로 죽는다면 정수 마음이 어떻겠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애한테 어떻게 또 그런 상처를 줘. 정수 너무 어릴 때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하신 거였어요. 전 평생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턱 밑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누나가 너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가끔 보러 갔었어. 차 안에서 한참을 널 보다 가곤 했지. 누나함,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 원래는 의사들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버틴 건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대. 내 생각으론 널 보기 위해 기다린 것 같아. 나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고 손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에 버티지 않았을까 싶다. 전 더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나만 아프지 않았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지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철없는 많은 시간, 사정을 모르고 두 분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가 제발 의식을 찾으셨으면 했어요. 전 병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소식을 기다렸죠. 그리고 엄마는 이틀 만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고 면회가 가능해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삼촌이 먼저 병실로 들어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 곁에 갈 수 있는 순간이 왔고 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곧 엄마와 눈이 마주쳤고 전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20대 청년이지만 그때만큼은 엄마와 헤어졌던 막 6살이 되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목이 메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며 엄마도 야윈 두 볼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몰라, 엄마. 정수야, 우리 아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 꿈꾸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엄마 옆에 있는 거 맞지?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이제 겨우 만났는데. 엄마, 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동안 엄마 원망 많이 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마다 엄마 미워했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바보같이. 정수, 넌 잘못 없어. 다 어른들 잘못이지. 정수,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와준 거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 선물 엄마가 받아도 되겠니? 내가 널 이렇게 봐도 되겠어? 엄마 잘못 많이 했는데, 우리 정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엄마, 앞으로 건강해져서 나랑 같이 살자. 꼭 그렇게 하자,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아프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착한 우리 아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까지 네 앞에 나타났다가 죽게 되면 네 상처만 더 커질까 봐 걱정했어. 이렇게 그리워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울고만 있었어.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는 끝까지 죄만 짓고 가는구나. 가긴 어딜 가. 가지 마. 엄마 병 꼭 나을 거야. 나 절대로 혼자 두지 마, 엄마. 나만 두고 가지 말라고. 엄마는 제 눈물을 연신 닦아주셨어요. 젖은 엄마의 손을 전 꼭 잡고 제 뺨에 대어보았습니다. 너무 가늘고 야인 엄마의 손은 제게 따뜻하게만 느껴졌어요. 서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엄마와 저의 눈물 속에 흐려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체구가 무척 작으셨지만 얘기를 나눠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아픈 마음까지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까지 그려주셨어요. 저희는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눴죠. 전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1분 1초라도 더 엄마의 모습을 눈에 담고 싶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엄마를 기어이 아버지 곁에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만난 지 2주 만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몸서리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올 것 같아 전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눈 올 것 같아. 엄마 한방눈 좋아하잖아.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미 그때 엄마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였죠. 전 세상을 떠나려는 엄마를 붙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잘 살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야. 대신 나 꼭 지켜봐줘야 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엄마,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내 목소리 들려?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아주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엄마는 눈이 펑펑 오던 겨울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이었어요. 제가 상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발인까지 끝내고 나자 눈이 그치더라고요. 사방에 쌓인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영원한 이별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끈, 어머니의 끈이 모두 끊어지게 됐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지만 전과 다른 것은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을 바탕한 거예요. 전에는 이별이 아프기만 했다면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시는 먼 길 편안히 가시라고 정성을 다해 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제 날들을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킬 셈이었어요. 두 분은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이 공장의 새로운 사장님이 되셨어요. 전 반장 직책 그대로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요. 제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된 공장장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그분은 제가 공장장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셨대요. 공장에 오랜 세월을 바쳤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것 같아 불안하셔서 제가 그렇게 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그분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셔서 제 마음 잘 안다고 등을 두드려 주셨죠. 엄마 없는 썰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드셨을지. 장하네 고반장. 지난 일 다 잊고, 잘 지내보자고. 나 자네 아들처럼 생각할 작장이야. 공장 직원들이 다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면서요. 알고 보니 공장장님은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죠. 괜히 공장장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으셨어요. 하나 있는 딸이 아빠 술 안 끊으면 안 본다고 했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죠. 몇 년 후 전 공장장님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공장장님이 자꾸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끊고 건강관리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등산할 때마다 딸을 데리고 나오셨고 저와 미정이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후 전 장인어른의 큰사랑, 아내 미정이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삼촌과도 가깝게 잘 지냈어요. 삼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절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10년 넘게 절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도 참 추웠어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다 겨울에 경험하게 되었네요. 전에는 겨울이 무조건 춥고 서러워서 싫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따뜻한 기억이 슬픔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오겠죠. 겨울의 끝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전 많이 기다려집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이제 공장 둘러보고 퇴근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절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빠로 살 수 있는 지금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제 부모님, 장인어른도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